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선생님, 10년을 친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돈을 빌려가더니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서재를 찾아와 울분을 토하는 젊은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것은 딱 하나라네. 그에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준 죄. 그것뿐이야. 네? 따뜻하게 진심으로 대해준 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추위에 떠는 고슴도치를 보지 못했나? 자네의 그 뜨거운 온기가 그 겁쟁이의 가죽을 태울 만큼 부담스러웠던 게지. 잠수 타는 인간들은 악당이 아니라 그저 온기를 감당 못해 도망치는 고슴도치일 뿐이라네. 여러분, 평생을 가족과 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죠. 내 간과 슬개를 다 내어주며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당연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뿐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억울함과 화병에 눈물 지으신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연락을 뚝 끊고 도망친 것은 여러분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큰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그 나약하고 비겁한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돈과 시간으로 밥을 사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볼 뿐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답을 사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돈을 빌려주면 갚을 생각은커녕 다음 부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한 분이 자신의 선의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 김영자 씨는 은퇴 후 동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이 크고 인심 좋기로 소문났던 분이라 산행이 끝나면 을의 뒤풀이 자리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김밥을 말아오고 약과와 과일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회식비도 마디로 가볍게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 모임이 이렇게 좋은 거야. 영자 씨 없으면 이 모임 어떻게 하나. 그런 따뜻한 말들이 김영자 씨의 마음을 부풀게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대접받는 느낌. 그게 은퇴 후 텅 빈 일상을 채워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분위기가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가 김밥을 안 싸온 날, 한 회원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김밥은요? 영자 씨가 안 가져오면 뒤풀이가 썰렁하잖아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김영자 씨 가슴에는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김영자 씨가 감기에 걸려 산행에 빠졌습니다. 안부 전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나갔더니 회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영자 씨가 안 오니까 뒤풀이가 영 재미없더라고. 다음부터는 꼭 오셔야 해요. 걱정이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좋아한 거구나. 김영자 씨는 그제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영자 씨가 집안 병조사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져서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던 등산동호회 부회장 한순옥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미안한데 이번 달만 회식비 좀 나눠서 내자. 내가 좀 빠듯해서. 그랬더니 한순옥 씨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에이, 영자 씨가 그러면 안 되지. 영자 씨가 쏘니까 모임 분위기가 좋은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김영자 씨 귀에는 천둥 같았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다는데 걱정은커녕 계속 돈을 쓰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날 밤 김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내 돈으로 산 밥이, 내 정성으로 만든 김밥이 사람들한테는 그저 공짜 밥에 불과했던 건가?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순옥 씨나 동호회 회원들이 처음부터 김영자 씨를 이용하려고 작정한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습성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인간의 호의 반응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건 없이 반복적으로 호의를 베풀면 받는 쪽의 뇌는 처음에는 감사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의를 당연한 환경의 일부로 재분류해버린다고 합니다. 마치 매일 뜨는 태양에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매번 밥을 사주는 사람에게도 고마움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선 이것을 호의의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더 소름 돋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계속 베푸는 사람을 집단 내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만한 리더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쉽게 말해 자판기 같은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 베풀수록 상대방은 나를 높이 올려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 깔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영자 씨가 당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김영자 씨의 선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따뜻함을 조건 없이, 멈춤 없이, 끝없이 퍼부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뇌가 고마움의 스위치를 꺼버린 겁니다. 김영자 씨는 호구가 아니라 너무 착해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인간 심리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요구하지 않은 호의를 베푸는 자를 경멸한다. 타인의 존경을 얻고 싶다면 절대 당신의 것을 쉽게 메어주지 마라.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뼈를 때리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쉽게 주니까 상대방도 쉽게 받는 겁니다. 내가 아끼니까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김영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펑펑 울고 난 뒤 김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산행부터 김밥을 싸가지 않았습니다. 회식비도 더치페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영자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진심으로 김영자 씨를 좋아했던 사람 서너시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자 씨, 우리끼리 조용히 밥 한번 먹자. 반면 공짜 밥만 축려던 나머지는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지갑을 닫으니까 진짜와 가짜가 저절로 갈렸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김영자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평생 남의 챙기느라 정작 매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고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에 빠져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소중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 돈으로 남에게 밥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오늘 나 자신에게 맛있는 밥을 한 끼 사 먹여 보십시오. 내 시간으로 남의 짐을 들어주는 대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공원을 느긋하게 산책해 보십시오. 굳게 닫힌 지갑처럼 당신의 마음을 아끼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퍼줄수록 만만해지고 아낄수록 귀해지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잔혹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두 번째, 약점을 고백하며 동정을 구하지 마라. 그것은 훗날 당신의 목을 찌르는 비수가 된다. 누구에게나 차마 입 밖에 꺼내기 힘든 아픔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아픔을 믿었던 사람에게 털어놓았다가 그것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배신감. 이번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속마음을 열었다가 그 비밀이 칼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히게 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이정희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남편 뒷바바라지에 지칠 때면 전화 한 통으로 속을 풀곤 했던 막역한 사이 조미숙 씨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조미숙 씨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친자매보다 더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젊은 시절 외도를 했던 일도,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돈을 날린 일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명절마다 눈물을 삼키는 일도 조미숙 씨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아,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이정희 씨의 고백을 조미숙 씨는 늘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정희야, 많이 힘들었겠다. 네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그런 위로의 말에 이정희 씨는 마음이 녹았고 울컥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서로의 비밀금고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정희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동네 성당 봉사 모임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수근수근 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중 가장 친한 한 분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둘째 아들이 사업 망해서 큰 빚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그리고 정희 씨 남편이 젊었을 때 그 이야기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조미숙 씨, 30년 지기 친구,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단 한 사람. 이정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울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맛있는 안주거리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조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토닥여주던 그 손이 뒤에서는 매 치부를 하나하나 들추며 떠벌리고 있었다니. 집에 와서 이정희 씨는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느낌. 내 등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는 표정들. 그 모든 것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미숙 씨는 처음부터 이정희 씨를 배신하려고 작정한 악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미숙 씨 역시 나름대로는 이정희 씨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인간의 심리에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예유대학교 심리학연구소에서 인간관계와 비밀 공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를 드러낸 사람의 70% 이상이 결국 그 비밀이 원치 않는 곳으로 새어나가는 경험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전달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이 악의가 아닌 무의식적 우월감에 의해 비밀을 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미숙 씨가 다른 사람에게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는 이런 회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대.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 조미숙 씨는 자신이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과 자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의식적으로 해코지를 하려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타인의 약점을 접했을 때 자동으로 가동되는 비교 본능이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결과는 잔혹합니다. 위로해주던 친구의 따뜻한 눈빛 뒤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비밀의 뚜껑을 열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서늘한 증거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의 손에 언제든 나를 벨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은 가혹한 말이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셈입니다.
비밀의 무게가 클수록 그것을 퍼뜨렸을 때 느끼는 쾌감도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너의 비밀을, 타인에게 말하지 마라. 너 자신도 지키지 못한 비밀을 타인이 지켜주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이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뱉어낸 말을 남이 꾹 참고 삼켜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정희 씨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씨는 조미숙 씨에게 따지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조미숙 씨에게 속마음을 여는 일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별일 없어, 잘 지내. 이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조미숙 씨는 처음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조미숙 씨 쪽에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왜 나한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이정희 씨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요즘은 그냥 마음이 편해.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내 약점을 보여주지 않는 것. 매속을 들여다볼 창문을 조용히 닫아버리는 것. 소란 피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마음의 문을 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믿었던 사람에게 속마음을 보여주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 생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던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외로웠기 때문이고 힘들었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내 아픔을 담는 그릇을 바꾸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쏟아냈던 이야기를 일기장에 적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나만의 글에 오늘 있었던 서러운 일을, 참을 수 없었던 억울함을, 밤마다 올라오는 분노를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놀랍게도 글로 쓰는 순간 그 감정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견뎌낸 그 단단한 흉터들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눈부신 훈장입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금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 금고의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무시당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오만해져라. 겸손은 강자에게나 어울리는 사치다. 살다 보면 은근슬쩍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농담처럼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 자존심을 긁어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은근한 무시를 당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려고 웃으며 참았던 한 분이 결국 태도를 바꾸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 박현숙 씨는 20년 넘게 다니던 성가대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연습이 끝나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박현숙 씨에게 성가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진여이고 혼자 자식 셋을 키워낸 긴 세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마음 놓고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성가대의 소프라노 파트장 김경애 씨였습니다. 김경애 씨는 입만 열면 남의 외모와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현숙 씨에게 유독 심했습니다. 현숙 씨, 오늘 그 옷 입고 왔어? 색깔이 좀 칙칙하다. 나이 들면 밝은 색 입어야지. 현숙 씨 차가 아직도 그거야? 내 딸이 그러는데 요즘 그 차는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온다더라. 현숙 씨는 혼자 사니까 그런 거 모르겠지만 남편 있는 집은 말이야. 한 번 한 번은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매주, 매달, 수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바늘이 살을 찌르듯 그 은근한 비아냥들이 박현숙 씨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에이, 나는 이 옷이 편해서 좋아.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혼자 사는 것도 나름 편하더라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겉으로는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모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이 나이에 싸움을 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으며 넘길수록 김경애 씨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옷과 차를 건드리더니 나중에는 자식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현숙 씨 큰아들은 아직도 취직 못했어?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박현숙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혼자 밤새 울면서 키운 아이를 남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깎아내리는 그 말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애 씨가 박현숙 씨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경애 씨 역시 자기 나름의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거나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거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잠시 달래려는 것이 인간의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팀에서 무례한 언행에 대한 반응과 그 결과를 연구했습니다. 무례한 농담에 웃어넘기거나 침묵으로 대응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번에 2배 이상 더 강도 높은 무례함이 되돌아왔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묵인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웃어넘기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이 사람은 내가 이 정도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분류해버리는 겁니다. 반면 즉각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차가운 눈빛으로 상대를 정면으로 응시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무례한 언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숙 씨가 수년간 당한 것이 바로 이 묵인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착하게 넘겨주니까 상대방이 더 세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박현숙 씨의 웃음이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때려도 됩니다 라는 초대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점심자리에서 김경애 씨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현숙 씨, 혼자 사는 집은 음식 냄새가 배서 옷에서 냄새가 나더라. 향수 좀 뿌리고 다녀.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박형숙 씨 안에서 무언가가 딱 끊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꾸깃꾸깃 접어두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박현숙 씨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경애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애 씨,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는 이 모임에 안 나와. 그리고 경애 씨가 지난달에 나한테 울면서 했던 이야기, 나는 아직 아무한테도 안 했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하지만 나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그때는 나도 모르겠어.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김경애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20년 동안 항상 웃기만 했던 박현숙 씨가 난생 처음으로 서리빨 같은 표정을 지으며 눈을 부릅뜬 겁니다. 그날 이후 김경애 씨는 박현숙 씨에게 단 한마디의 비아냥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현숙 씨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김경애 씨 편에서 같이 킥킥거리던 사람들까지 박현숙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현숙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당당해 보여. 무시당하던 사람이 무시하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한 번의 서늘한 눈빛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역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천박한 인간들에게는 오만함만이 유일한 해독제다. 굽히는 자는 짓밟히고 고개를 치켜드는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시하는 말에 웃으며 넘기는 것은 대인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더 깔아도 됩니다 라는 허가증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색하고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은근히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던지면 웃지 마십시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말, 기분 나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20년의 웃음보다 훨씬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아무나 함부로 곁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시를 세운 당신의 꼿꼿한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풍경입니다. 네 번째, 거절할 때는 변명 없이 차갑게 베어내라. 상냥한 거절은 또 다른 부탁을 부른다. 안 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다가 결국 자기 자신만 망가지는 분들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형제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평생 등골이 휘었던 한 분이 마침내 안 됩니다 라는 네 글자의 위력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 최정자 씨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 최진수 씨가 있었습니다. 최정자 씨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린 동생의 밥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최정자 씨의 일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최진수 씨는 사업을 한다며 여러 번 돈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다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갚겠다는 말은 매번 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최정자 씨 남편이 이제 그만 좀 해라.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며 화를 냈지만 최정자 씨는 차마 동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남동생인데 누나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이번만 더 도와주면 자리 잡을 거야. 최정자 씨는 매번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최정자 씨가 60이 되던 해에 터졌습니다. 최진수 씨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 하십니다. 누나, 이번에 진짜 큰 사업건이 있는데 3천만 원만 빌려줘.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야. 석 달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게. 최정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모르게 적금을 깨서 빌려줄까? 아니면 이번에는 거절할까? 가슴이 찢어지듯 갈등했습니다. 고민 끝에 최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거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진수야, 미안한데 누나도 지금 좀 빠듯해서 남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나가거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도와줄게. 이 말을 듣고 최진수 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지난번에 매형 병원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매형은 좀 나아졌어? 나아졌으면 이제 좀 여유 있지 않아? 미안하다며 이유를 대며 거절한 것이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면 빌려주겠다는 약속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진수 씨가 처음부터 누나를 착취하려고 작정한 나쁜 동생이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진수 씨도 나름대로는 사업을 성공시켜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누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울 때 누나에게 기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의존의 습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거절의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상대방은 그 거절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바뀌면 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으로 해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희망 고문형 거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안 됩니다 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한 거절은 상대방이 제도 전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방에게 협상의 여지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하면 상대방은 그럼 돈이 생기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반대해서 안 돼 라고 하면 남편을 설득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이 네 글자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구멍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파고들 틈이 없는 완벽한 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통쾌하게 일침합니다. 타인에게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어주는 자는 노예와 같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데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최정자 씨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자 씨, 동생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는 건 당신이 잘못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에 최정자 씨는 펑 하고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평생 동생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에 짓눌렸는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처음 들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최진수 씨가 다시 전화했을 때 최정자 씨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진수야, 안 돼.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씨가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최정자 씨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최정자 씨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시원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들어주고 밤마다 후회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친척, 돈을 빌려달라는 형제, 시간을 내달라는 지인, 그 부탁들 앞에서 안 돼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명은 죄 지은 자들의 언어입니다. 내 돈을 안 빌려주고 매 시간을 안 쉬겠다는데 왜 당신이 미안해합니까? 거절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제부터 입에서 맴도는 미안하다는 말을 과감히 삼켜버리십시오. 안 됩니다. 이 네 글자면 충분합니다. 미안함을 버리고 냉정함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그 고요한 평화야말로 당신이 누려야 할 진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법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을 닫고 비밀을 감추고 오만하게 맞서고 변명 없이 거절하는 것. 이 4가지 무기를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사실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평생 미덕인 줄 알고 실천해왔지만 사실은 나를 철저한 혹으로 전락시키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시면 아무리 지갑을 닫고 오만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뒤에 나올 4가지를 반드시 끝까지 그리셔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놓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똑같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그러니 절대 이 영상을 여기서 끄지 마십시오.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나를 배신한 인간을 애써 용서하지 마라. 용서는 가해자를 발뻗고 자게 해줄 뿐이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합니다. 종교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친구의 배신을 마음 넓게 용서하려 했던 한 분이 그 용서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정민우 씨는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서영호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줄 만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정민우 씨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할 때 서영호 씨가 거래처를 소개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서영호 씨가 큰 투자건이 있다며 정민우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우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건데 확실한 수익이 나는 투자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40년 지기 친구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민우 씨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5천만 원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투자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고 서영호 씨는 처음에는 좀만 기다려라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영호 씨 자신도 그 투자에 속아서 큰 손해를 받고 정민우 씨의 돈으로 자기 손실을 메운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친구의 노후 자금을 갈아 넣은 겁니다. 정민우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몇 달을 잠 못 이루며 보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만 그때 왜 돈을 맡겼을까 하는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우 집사, 용서해. 용서해야 네 마음이 편해져.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네가 더 아파. 정민우 씨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원수를 품고 사는 것도 지겹고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도 아깝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래서 억지로 정말 이를 악물고 서영우 씨를 용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영호도 속은 거잖아. 나쁜 놈은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은 후에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새벽마다 악몽을 꾸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밤중에 깨어나고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면 편해진다더니 왜 점점 더 괴로운 걸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서영호 씨가 처음부터 정민우 씨를 속이려고 작정한 사기꾼이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호 씨 역시 누군가에게 속았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정민우 씨의 노후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억지 용서에 대해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악인에게 베푸는 용서는 또 다른 악행을 허락하는 면죄부다. 상처를 준 자를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진짜 복수다. 이 말에 담긴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쇼펜하워가 말하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기억에서, 내 일상에서, 내 감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입니다. 정민우 씨는 결국 용서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서영호 씨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서영호 씨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생활에서 지워나갔습니다. 미워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생에서 퇴출시킨 겁니다. 놀랍게도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용서하려고 발버둥 칠 때보다 그냥 잊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억지로 천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미치도록 미우면 미운 대로,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러운 대로 매버려 두십시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미움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미운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당신의 그 인간적이고 아픈 마음마저 스스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번째, 늙고 외롭다고 아무나 곁에 두지 마라. 빈대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기가 막히게 냄새 맡는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직장 동료도 학교 친구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하루 종일 전화벨이 한 번도 울리지 않는 날이 늘어갑니다. 그 고독을 달래려고 아무 사람에게나 마음을 열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외로움에 못 이겨 가까이 둔 사람에게 남은 재산과 마음까지 갈아먹힌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 한복순 씨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타지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한복순 씨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텅 빈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거실이 광야처럼 넓게 느껴졌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무치던 어느 날 한복순 씨는 아파트 단지 내 노인 건강체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오숙자 씨라는 동갑내기를 만났습니다. 오숙자 씨는 말이 많고 부침성이 좋아서 처음 만난 날부터 한복순 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복순 씨 혼자 사셔? 나도 혼자야. 우리 가끔 같이 밥도 먹고 다니자.
한복순 씨는 반가운 마음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3년간 혼자 밥을 먹다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밥맛이 살아났습니다. 산책도 같이 하고 시장도 같이 보고 가끔 찜질방에도 함께 갔습니다. 한복순 씨에게 오숙자 씨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쯤 지나자 오숙자 씨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슬그머니 계산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지갑을 깜빡했네. 다음에 내가 쏠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자기 것을 한복순 씨 카트에 슬쩍 넣어두고는 복순 씨가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한복순 씨는 알면서도 넘어갔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사람마저 떠나보내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숙자 씨는 한복순 씨의 건강보조식품을 나도 좀 먹어봐도 돼? 라며 가져갔고 복순 씨 집에 있는 그 전기방석 나도 하나 사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급기야, 복순 씨, 나 이번 달 관리비가 밀렸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복순 씨의 딸이 명절에 집에 왔다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어? 한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엄마 호구로 보고 있는 거잖아. 당장 연락 끊어. 한복순 씨는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숙자가 없으면 나 혼자 밥을 어떡하니?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그 외로움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마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숙자 씨는 처음부터 한복순 씨를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오숙자 씨 역시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고 한복순 씨의 넉넉함에 기대다 보니 점점 선을 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한복순 씨의 재산과 자존감이 갉아먹히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와 착취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노년층일수록 타인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착취당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은 뇌의 판단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평소라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외로운 사람의 뇌는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다 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위험 신호를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한복순 씨가 겪은 것이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한복순 씨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다만 3년간의 극심한 외로움이 그 지혜의 눈을 가려버렸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참변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싫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혼자를 사랑하라니.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쓸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제일 나쁜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자존심을 갈아 넣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오후가 100배 더 값진 시간입니다. 한복순 씨 이야기의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의 설득 끝에 한복순 씨는 오숙자 씨와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라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돈이 오가는 관계를 멈추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죽을 것처럼 외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오갈 필요 없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처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 음식이나 주워 먹으면 배탈이 나대. 아무 사람이나 곁에 두면 인생에 독이 퍼집니다. 사람으로 채운 외로움은 그 사람이 떠나면 더 큰 구멍을 남깁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채운 고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는 그 고요한, 그것은 험난한 세상을 온몸으로 이겨낸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이자 우아한 특권입니다. 7번째, 자식에게 쏟아부은 희생을 알아달라. 서운해하지 마라. 인간의 기억은 이기적으로 조작된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한 번쯤은 입속에서 굴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식이 고마움을 모를 때, 효도는커녕 전화 한 통 없을 때, 가슴을 치며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한 분이 그 희생이 왜 기억되지 않는지 그 잔혹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 김순자 씨는 세 남매를 키운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한 뒤 사실상 혼자 힘으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밥을 차리고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잠은 4-5시간밖에 못 잤고 새 옷이라고는 10년에 한 벌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겨울에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틴 적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키운 세 남매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배웠으니 이제 내 차례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후 며느리 집안 쪽으로 명절을 보내기 시작했고 둘째 딸은 엄마 바빠서 이번 주말은 힘들어가 입버릇이 되었고 막내 아들은 전화하면 5분도 안 돼요.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며 끊었습니다. 그 나중은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시장에 가서 갈비와 잡채 재료를 사고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손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면서도 자식들이 올 생각에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 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 미안해. 뒤이어 둘째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남편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다음에 갈게. 막내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차려놓은 음식 앞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새벽마다 얼어붙은 손으로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했는데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가? 이 장면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순자 씨의 세 자식이 효도를 모르는 나쁜 자식들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큰아들은 처가와의 관계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을 수 있고 둘째 딸은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을 수 있고 막내 아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자기 살기에 바빴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미안함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기억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 100가지 장면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서운하게 했던 한두 가지 장면을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소외자의 기억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받은 쪽의 뇌는 받은 것을 빠르게 당연한 것으로 분류하고 대신 받지 못한 것이나 상처받은 것을 더 오래 저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김순자 씨가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준 3000번의 아침은 자식들의 기억에서 공기처럼 사라졌지만 힘들어서 한번 화를 냈던 그날의 김순자 씨 표정은 자식들의 뇌에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은혜를 모르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왜 물이 차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이 빠져 있으면 차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헌신해도 수혜자의 뇌는 그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잔혹한 설계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가감없이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수명이 가장 짧다. 타인, 심지어 자식에게조차 당신의 헌신을 보상받으려 하지 마라. 이 말이 가슴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역설적인 해방이 있습니다. 보상받으려 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배를 내려놓는 순간 서운함도 함께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 텅 빈 추석 이후 오랜 시간 울고 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전화 안 하면 먼저 하지 않겠다고, 대신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에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김순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즐거운 건지,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이렇게 설레는 건지 몰랐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순자 씨가 자식들에게 연락을 줄이고 자기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그림 그린다며? 나도 보고 싶어. 부모가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흘렸던 땀방울과 피눈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늘은 기억하고 세월은 기억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두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버텨온 당신의 아름다운 삶의 무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당신만의 봄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8번째, 나이 들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찾는 것이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해야지. 남은 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며 자기 목소리를 죽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점점 움츠러들었던 한 분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박종호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40년 가까이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무릎이 닳고 허리가 삐끗하고 귀가 어두워져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은퇴 후 박종호 씨는 자신이 마련한 그 아파트에서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매일 보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도 먹고 나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은근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으시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박정호 씨는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키운 것뿐이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실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그날은 좀 외출하시면 안 될까요? 내 집인데, 내가 마련한 아파트인데 내가 외출을 해야 한다고요. 박종호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날 혼자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손주의 한마디에서 터졌습니다. 초등학생 손주가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맨날 방에만 있어. 좀 답답해. 아이가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박종호 씨의 가슴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4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내가 답답한 존재가 되어 방에 틀어박혀 있다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박종호 씨를 의도적으로 내쫓으려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신경 쓰느라 예민했을 수 있고, 큰아들은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어색한 부탁을 한 것일 수 있고, 손주는 그저 어린아이답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아기가 있었다기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생활을 지키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뒷방으로 밀려난 겁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같습니다. 40년을 일해 마련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손님처럼 존재감을 지우며 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노년의 자기주도성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노년층은 뇌의 인지 기능이 2배 이상 빠르게 퇴화했습니다. 반면 작은 일이라도 내가 결정한다는 태도를 유지한 노년층은 인지 기능이 훨씬 오래 보존되었고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 내 의견을 말하는 것, 내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방에 처박혀 있는 것이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독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가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청춘은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미몽의 시간이고, 노년은 비로소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린 진리와 자유의 시간이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어야 하고 승진해야 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그런 사슬에서 벗어날 자격이 생긴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힘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박종호 씨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의 그 한마디를 듣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종호 씨는 큰아들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다. 이 집에서 내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데, 내가 거실에 앉겠다는데 아무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 그게 불편하면 네가 나가라. 큰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고 순한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한 말을 처음 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박정호 씨가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며느리가 이어폰을 사다 주었고, 큰아들이 아버지, 주말에 같이 낚시나 가실래요? 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원중은 요구해야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많은 삶의 위기와 풍파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강자의 위대한 전리품입니다. 착한 노인 코스프레를 집어치우십시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것에 남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통치할 자격이 있는 참으로 멋진 황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나를 호구로 취급하고 만만하게 보고 등골을 빼먹으며 웃고 있는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지를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지혜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억울한 세월이었습니다. 남에게 퍼주고 비밀을 나누고 무시를 참고 거절 못하고 용서까지 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착해서 당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달라지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미련 없이 잘라내십시오. 내 주머니의 돈은 나를 위해 쓰십시오. 부당한 대우 앞에서는 압도적으로 오만해지십시오. 거절할 때는 변명 없이 차갑게 잘라내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억지 용서를 베풀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아무나 곁에 들이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알아달라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기적으로 산다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비난은 더 이상 당신을 착취하지 못해 안달난 자들의
비겁한 울음소리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1순위는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당신의 단단하고 눈부신 진짜 인생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